아이고 참나. 거지 새끼가 어디서 감히 대들어? 야, 늙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당장 납작 엎드려서 내 구두나 하차. 더러운 혀로 싹싹 안 하다? 그럼 내가 경찰서 안 보내고 봐줄지 생각이나 해보게. 어? 비에 젖은 대리기사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젊은 남자는 낄낄 웃으며 수표를 뺨에 던졌습니다. 무릎 꿇은 노인은 흙바닥에 이마를 조아릴 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소란이 나면 죽어도 숨겨야 할 비밀 하나가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잠시 뒤 파출소 유리문이 벼락치듯 열립니다. 머리에서 빗물을 뚝뚝 흘리며 걸어 들어온 한 여자를 본 순간 그 오만하던 남자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헉! 네, 대표님. 아니, 대표님이 어떻게 이런 누추한 파출소에. 아이고,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대표님. 저희 회사 계약 좀 제발 살려주세요. 엉엉. 단 3초 만에 무릎이 꺾인 그 남자는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20해 전 묻어둔 어느 억울한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밤이 유리창 아래로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루미너스 홀딩스 최상층 대표실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둑했고 오직 책상 위 스탠드만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죠. 윤세라가 두꺼운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종이 스치는 소리만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최 실장은 문가에 선 채로 세라의 옆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세라를 두고 얼음으로 빚은 사람 같다고 수군거렸지만 최 실장만은 그 얼음 밑에 무엇이 얼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이감 기록 나왔나요? 세라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최 실장이 조심스레 다가가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도만철 회장 부자, 어제부로 지방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곳입니다. 세라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아주 옅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최 실장은 놓치지 않았죠. 같은 곳이라니 그것도 인연이면 인연이네요. 세라가 낮게 중얼거리더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자를 천천히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세라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에 가 있었어요. 최 실장은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세라라는 이름은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 완벽한 여자가 한때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세라가 손을 뻗어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안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는 손길이 유난히 느렸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평범한 얼굴의 중년 남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알죠? 우리 아버지. 세라가 사진을 손끝으로 쓸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처음으로 온기가 묻어났어요. 압니다. 은강주님이시죠? 최 실장이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세라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세라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웃는 순간이었죠. 최 실장은 문득 1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통째로 뒤흔들었던 그 참혹하고도 통쾌했던 복수의 시작 말입니다. 그 무렵 루미너스는 업계에 새로 떠오른 무서운 강자였습니다. 수많은 하청업체가 루미너스의 계약 하나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죠. 도지환이 이끌던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규모 납품 계약을 따내려고 세라 앞에서는 허리가 부러질 듯 굽신거렸던 사람이었어요.
낮에 새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세라는 늘 휴대전화를 붙들고 한 사람의 위치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밤거리에서 남의 차를 몰며 하루하루 빚을 갚아가는 사람. 바로 아버지 강준이었습니다. 강준은 한때 재계 1위 그룹의 머리라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사람 볼 줄 안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만철 회장의 간악한 계략에 걸려 하지도 않은 횡령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전 재산을 빼앗겼으니까요. 강준은 자신이 딸의 앞길에 흠집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부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이름도 얼굴도 숨긴 채 밤마다 남의 차를 몰며 남은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세라는 그런 아버지를 세상 모든 위험에서 지키고 싶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돈을 모으고 힘을 키운 것도 오직 그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었습니다. 세라가 그토록 막으려 애썼던 비극이 하필 가장 낮은 곳에 웅크린 강준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으니까요. 최 실장의 기억은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강남의 어느 뒷골목이었죠. 고급 술집 앞 접대를 마치고 곤드레만드레 취한 도지환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번쩍이는 스포츠카 옆에 서서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거는 손짓이 거칠기 짝이 없었어요. 기사 부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 이 동네 기사들 다 잘렸나? 지환이 침을 뱉으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잠시 뒤 비에 흠뻑 젖은 낡은 점퍼 차림의 강준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손님. 비가 와서 길이 좀 막혔습니다. 강준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지환의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졌어요. 야, 이 인간아. 방금 흙탕물 튀었잖아. 내 구두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지환이 다짜고짜 강준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강준의 몸이 휘청 젖은 바닥으로 기울었죠. 강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소란이 일어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자칫 딸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 하나가 무서워 강준은 대꾸 한마디 못하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강준이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빗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으로 들어갔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지환의 행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더니 강준의 젖은 뺨을 철썩철썩 후려쳤죠. 돈 필요하지. 이 거지 같은 인생아. 이거 주우려고 기사하는 거 아니야. 지환이 낄낄 웃으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멀리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빗속에 어른거렸죠. 잠시 뒤 순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이 기사 새끼가 내 차 키 훔치려고 했다니까. 뭘 나한테 그래. 지환이 다가오는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근처 파출소로 끌려갔죠. 그 안에서도 지환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전화 한 통이면 여기 다 날아가. 지환이 경찰관들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인맥을 들먹였습니다. 그러고는 구석에 앉은 강준에게 다가가 다시 멱살을 잡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떼어놓는 실랑이 속에서 강준의 낡은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쩍 갈라진 그 오래된 전화기는 강준이 만일을 대비해 심어둔 프로그램대로 움직였죠. 가장 최근 통화 목록의 첫 번째 번호로
위치가 담긴 구조 문자가 스르르 전송됐습니다.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세라였습니다. 그 시각 세라는 심야 임원회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가득 임원들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었죠. 세라의 손안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떨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본 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회의 여기까지 하죠. 세라가 서류를 탁 내던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지만 세라는 이미 문을 향해 걷고 있었죠. 실장님, 차 대기시켜요. 지금 당장. 세라의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습니다. 최 실장과 경호팀이 황급히 뒤를 따랐어요. 빗속을 뚫고 검은 세단이 도심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그 시각 파출소 안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합에 봐줄까? 그럼 엎드려서 내 구두에 묻은 흙이나 하차. 그럼 생각해 볼게. 지환이 강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바닥으로 짓눌렀습니다. 강준의 이마가 차가운 타일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렸어요. 경찰관들이 말렸지만 지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파출소 유리문이 벼락치듯 열어젖혀졌습니다. 머리에서 빗물을 뚝뚝 흘리는 세라가 덩치 큰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안으로 들어섰죠. 순식간에 파출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환이 인상을 쓰며 고개를 돌렸어요. 빗물에 젖은 채 서 있는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지환의 낯빛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출소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라의 눈동자가 구석에 무릎 꿇린 강준에게 가서 박혔어요. 찢어진 입술에서 흘러내린 피가 턱 끝에 맺혀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낡은 점퍼 자락을 확인한 세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아버지. 세라의 입에서 낮게 새어나온 그 한마디에 파출소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환이 잡고 있던 강준의 머리채를 슬며시 놓았어요. 뭐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들 몰려와. 지환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빗물에 젖어 서 있는 상대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는 말끝이 흐려졌죠. 윤윤세라 대표님. 지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몇 달을 술이며 선물이며 갖다 바치며 도장 하나 받아내려 매달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지환의 온몸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증발했습니다. 대표님이 왜 여기에 이런 데를 다 오시고. 지환이 마른 침을 삼키며 눈알을 굴렸어요. 세라는 지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곧장 강준에게 다가갔죠. 아버지, 저 왔어요. 세라 왔어요. 세라가 강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감쌌습니다. 강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떨궜어요. 뭐하러 왔어? 이런 데를 왜 와? 얼른 가. 강준이 피 묻은 손을 황급히 등 뒤로 숨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토록 감추고 싶던 초라한 꼴을 딸에게 들킨 게 매맞은 것보다 더 아팠던 거죠. 손 이리 줘요. 얼굴은 또 이게 뭐야? 세라가 강준의 손을 억지로 끌어당겼습니다. 재킷을 벗어 젖은 어깨에 걸쳐주고 손수건으로 뺨의 핏자국을 조심스레 닦아냈어요. 아버지, 이제 아무 걱정 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세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준의 어깨가 딸의 손길 아래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지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짓밟고 조롱하던 밑바닥 대리기사가 하필이면 윤세라 대표의 아버지라니. 지환의 목을대가 꿀꺽 소리를 내며 오르내렸습니다. 저기 대표님,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뭘 어쨌다고.
지환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비볐어요. 그 순간 세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환을 향한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파출소 안 경찰관들까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죠. 오해. 세라가 한 글자씩 또박또박 되뇌었습니다. 방금 우리 아버지한테 구두 할그라고 한 거, 그것도 오해예요. 세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끝처럼 날카로웠어요. 지환의 다리가 눈에 띄게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최 실장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실장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었죠. 지금 형사 전담 변호인단 전부 이쪽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최 실장이 경찰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여기 CCTV 영상,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도 지워지면 안 됩니다. 폭행 장면 전부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경찰관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지환은 자신의 숨통이 완전히 끊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산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순간이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지환의 무릎이 툭 꺾이더니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이마를 쿵 찧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표님,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지환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을 뱉으며 조롱하던 강준을 향해 이번엔 짐승처럼 애원하기 시작했죠. 어르신, 아니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지환이 강준의 발치로 기어와 바짓단을 붙들려 했어요. 경찰관들은 그 꼴을 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경찰청장이 어쩌고 아버지가 어쩌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 맞나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사람이 무너지는 걸 다들 처음 봤을 테니까요. 세라가 자신의 바짓단을 붙들려는 지환의 손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지환이 짧은 비명을 삼켰어요. 손대지 마세요. 그 더러운 손, 우리 아버지 몸에 닿는 것도 싫어요. 세라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최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실장님, 저 사람 회사랑 맺은 계약 오늘부로 전부 없던 걸로 하세요. 위약금도 한 푼 빠짐없이 청구하고요. 세라의 지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지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안 됩니다, 대표님. 그 계약 깨지면 저희 회사 진짜 끝납니다. 어음이 얼만데 저희 집안 전부 길바닥에 나앉아요. 지환이 입가에 거품을 물고 울부짖었습니다. 수백억짜리 어음을 막지 못하면 집안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지환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았으니까요. 그건 그쪽 사정이죠. 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지환의 양팔을 붙들었어요. 지환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죠. 세라는 지환에게서 눈을 거두고 강준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세라가 강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강준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딸이 이끄는 대로 발을 옮겼어요. 두 사람이 파출소 문을 열고 나가자 빗줄기가 다시 얼굴을 때렸습니다. 홀로 바닥에 나동그라진 지환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죠. 이러면 안 됩니다. 대표님, 제발이요. 대표님. 지환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갔습니다. 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검은 세단 뒷좌석에 강준을 태우고 세라도 그 옆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쿵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동안 꼭 눌러왔던 무언가가 세라 안에서 터졌어요. 아버지, 왜 말 안 했어요? 이런 일 당하는 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세라가 강준의 거칠어진 두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강준의 손등은
그 세월만큼 갈라지고 딱딱해져 있었죠. 내가 미안하다. 세라야. 이 못난 애비가 미안해. 강준이 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세라는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번져 흘러갔죠. 그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며 세라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밤 일을 도지환과 그 뒤에 앉은 도만철 회장을 세상에서 가장 아프게 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 날이 밝자마자 루미너스 홀딩스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과 재무팀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대표실 앞에 줄지어 대기했어요. 세라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살아있었죠. 어제 지시한 거 어디까지 됐어요? 세라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도지환 회사에 나갈 대금 전부 묶었습니다. 법원에도 서류 넣었고요. 오늘 안에 결과 나옵니다. 빠르네요. 계속 진행해요. 세라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과는 그날 오후가 되기도 전에 나타났어요. 돈줄이 한순간에 막힌 지환의 회사는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부도라는 두 글자가 회사 정문에 붙었죠. 그 소식이 퍼지자 협력업체 사람들이 물밀듯 회사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돈 떼일까 두려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돈 내놔. 내 돈 어떡할 거야. 이 사기꾼 새끼. 내가 여기다 얼마를 물렸는데. 사람들이 지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이 북소리를 내며 찢겨나갔죠. 지환은 로비 한복판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짐짝처럼 나뒹굴었습니다. 한편 도만철 회장은 아들 회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됐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집무실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더니 갓나가는 집기란 집기는 죄다 박살을 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어제까지 멀쩡하던 회사가 반나절 만에 부도. 도만철이 벌개진 얼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옆에 선 비서가 고개도 못 들고 벌벌 떨었어요. 그 윤세라라는 년이 감히 내 아들을. 도만철이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악덕 사채로 시작해 온갖 검은 돈을 주물러온 사람이었죠. 정치권이며 재계며 오랜 세월 관리해온 사람들의 명단이 도만철의 머릿속에 차르르 펼쳐졌습니다. 내 새끼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도만철이 전화기를 집어들고 여기저기 번호를 눌렀어요. 굵고 낮은 목소리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검은 손길은 다음날 아침 곧바로 형체를 드러냈죠. 루미너스 홀딩스 본사 로비에 세무조사관들이 커다란 상자를 잔뜩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웅성거리는 가운데 조사관들은 서류며 컴퓨터를 닥치는 대로 챙겨갔어요. 거의 같은 시각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세라 대표가 하청업체들의 피를 빨아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었죠. 읽어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소리였지만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포털 검색어 순위는 루미너스 갑질이라는 말로 도배가 됐어요. 멀쩡하던 회사 주가는 장이 열린 지 10분 만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표님, 외국계 투자자들이 난리입니다. 긴급회의 열라고 돈 다 빼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최 실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세라는 쏟아지는 소식들 앞에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저쪽이 원하는 게 딱 이거예요. 우리가 허둥대는 거. 세라가 재킷 단추를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불을 뿜는 로비를 세라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가로질렀어요. 대표님, 갑질 논란에 대해 한 말씀. 세무조사 받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세라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만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부리던 정보 조직을 총동원해 세라의 과거를 이잡듯 파헤치기 시작했죠. 지워진 가족관계 기록의 빈틈을 도만철의 사람들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조사 끝에 도만철의 손에 종이 한 장이 들어왔어요. 그 종이를 내려다보던 도만철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이것 봐라. 이거 완전 물건이 걸렸구먼. 도만철이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세라가 다름 아닌 은강준의 딸이라는 사실. 20년 전 자신이 손수 짓밟아 몰락시켰던 바로 그 사내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강준이 딸이었어. 이거 하늘이 나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만철의 눈에 비열한 광기가 번득였습니다. 그날 밤 도만철의 하수인들이 강준이 숨어 살던 달동네 단칸방을 덮쳤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 세간살이를 죄다 짓밟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흉악한 글자들을 갈겨놓았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소름 끼치는 문구였죠. 야간 일을 마치고 돌아온 강준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한동안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강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자신을 향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세라에게 손을 뻗겠다는 신호였죠. 강준은 장판을 들쳤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조용히 꺼내 들었어요. 20년 세월의 손때가 묻은 수첩이었습니다. 이제 도망만 다닐 순 없지. 강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조용히 나라를 뜨려던 계획을 강준은 그 자리에서 접었어요. 이 질긴 악연을 이제는 자기 손으로 끊어내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한편 세라는 최 실장의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아버님 거처가 털렸답니다. 벽에 협박 문구까지. 뭐라고요? 지금 당장 경호팀 보내요. 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호팀이 도착했을 때 강준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어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뒤였죠.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도만철 일가에 붙잡혀갔다고 확신한 세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도만철의 본사로 직접 차를 몰았어요. 도만철은 꼭대기층 응접실에서 값비싼 시가를 뻐끔거리며 세라를 맞았습니다. 느긋한 얼굴이 밉살스럽기 짝이 없었죠. 어이구, 강준이 딸내미가 이 늙은이를 다 찾아오고. 반갑네. 도만철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세라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세라가 낮게 물었습니다. 글쎄, 어디 있을까? 무릎 꿇고 회사 넘긴다는 각서 났어. 그럼 애비 얼굴은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도만철이 시가 연기를 세라 쪽으로 훅 뿜었습니다. 세라는 그 연기를 피하지도 않았어요. 똑똑히 들어요. 우리 아버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세라의 목소리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당신 돈이고 권력이고 전부 제로 만들어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세라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만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전현 눈빛이지 애비랑 똑같네. 도만철이 옆에 선 하수인을 불렀습니다. 저 차 오늘 안에 손봐. 브레이크 끊고 큰 트럭으로 밀어버려. 사고로 위장하면 돼. 도만철의 목소리에 망설임 따위는 없었죠. 세라를 태운 차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뒤를 어떤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붙고 있다는 걸 세라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세라를 태운 세단이 늦은 밤 외곽의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인적 하나 없는 캄캄한 길이었죠.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페달이 힘없이 푹 꺼졌어요. 대표님, 브레이크가 안 듣습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거대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왔어요. 눈부신 불빛이 앞 유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피해요. 세라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죠.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몇 바퀴를 굴렀습니다. 찌그러진 차체 안에서 세라의 이마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의식이 아득해지는 그 순간 세라의 흐릿한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몽둥이를 들고 트럭 운전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검은 그림자였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세라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 특실이었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침대 옆에 두 사람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죠. 한 사람은 최 실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준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등엔 마른 핏자국이 보였어요. 세라야, 정신이 드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강준이 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있어요? 손은 또 왜 이래요? 세라가 몸을 일으키려다 신음을 삼켰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강준이 딸의 어깨를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내가 그놈들이 널 미행하는 걸 알고 뒤를 밟았어. 사고 나자마자 트럭 운전한 놈부터 끌어냈다. 차가 터지기 직전에 널 빼냈어. 강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라는 그제야 흐릿한 기억 속 그 그림자가 아버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조여왔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젊은 남자가 소리 없이 들어왔어요. 강준 형님, 오랜만입니다. 남자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강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죠. 제이, 네가 어떻게 20년 전에 진 빚, 이제 갚으러 왔죠. 제이라 불린 남자가 옅게 웃었습니다. 강준이 목숨을 걸고 해외로 빼돌려 살려준 그 천재 해커였어요. 제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만철 회장 서재, 제가 다 뒤졌습니다. 20년 전에 형님한테 씌운 누명, 그거 전부 조작이었다는 증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이가 말했습니다. 강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세라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거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세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최 실장이 노트북을 가져와 저장 장치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도만철이 20년간 주물러온 검은 돈의 흐름이 줄줄이 떴습니다. 루미너스를 조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도만철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내역까지 낱낱이 드러났죠.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저 인간 끝낼 수 있어요. 세라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제이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이건 그 트럭 기사한테서 빼앗은 겁니다. 대포폰이랑 블랙박스 카드. 제이가 메모리 카드를 세라 앞으로 밀었습니다. 세라가 그걸 노트북에 꽂자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브레이크 끊고 큰 트럭으로 밀어버려. 사고로 위장하면 돼. 틀림없는 도만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세라를 죽이라고 직접 지시하는 음성이 방 안에 또렷이 울렸어요. 세라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20년을 뒤집어 쓴 억울함,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 그 검은 속내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세라는 참지 못하고 강준의 품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세라가 흐느꼈어요.
강준이 딸의 등을 단단히 토닥였습니다. 이제 됐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강준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죠. 세라야. 아버지 이제 안 도망친다. 안 피해. 저 괴물들 심장을 파고들어서 내 이름 은강준, 우리 삶 다 되찾을 거야. 강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라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특유의 서늘한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대로 해요. 저 인간 그룹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걸로. 세라의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죠. 며칠 뒤 시장에는 루미너스가 곧 망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도만철은 이때다 싶었어요. 루미너스의 알짜 자회사들을 헐값에 집어삼키겠다며 대놓고 언론에 발표를 냈죠. 다 잡은 물고기야.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도만철이 측근들과 잔을 부딪히며 껄껄 웃었습니다. 자신의 위세를 온 세상에 뽐내려고 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식까지 크게 벌이기로 했어요. 수천 명을 부르는 어마어마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도만철의 오만함을 손바닥 보듯 읽고 있었죠. 실장님, 우리가 숨겨둔 여윳돈 있죠. 그걸로 저 사람 회사 주식을 조용히 사모으세요. 세라가 지시했습니다. 시장에 돈이 안 돌게 묶어두는 거예요. 저쪽이 눈치채기 전에. 세라의 계산은 치밀했어요. 제의는 제의대로 움직였습니다. 도만철의 오른팔 왼팔 노릇을 하던 사람들의 약점을 하나씩 캐냈죠. 그들을 은밀히 흔들어 도만철의 방패를 소리 없이 걷어냈습니다. 강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년 전 자신을 따르다 도만철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주주모임 대표며 노조 간부며 강준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죠. 내가 미안하네. 다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 그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강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렇게 강준은 거대한 반격에 함께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싸움의 날이 다가올수록 도만철 쪽은 방심에 젖어갔어요. 병실에 누운 세라가 완전히 끝장났다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축제 분위기에 취해 흥청거렸습니다. 한편 세라는 깁스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세라의 눈빛이 전쟁터로 향하는 사람처럼 결연했죠. 세라가 옷깃을 여미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준과 제이 그리고 최 실장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네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걸 굳이 입 밖에 낼 필요는 없었죠. 동이 트기도 전 세라 일행은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공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경찰의 눈도 도만철의 눈도 닿지 않는 곳이었죠. 먼지 낀 공장 안에 온갖 장비가 들어차고 커다란 지도 한 장이 탁자 위에 펼쳐졌어요. 제이가 모니터 수십 대를 차르르 켰습니다. 자 봐요. 여기가 도만철이 해외에 숨겨둔 돈줄입니다. 조세 도피처라는 데죠. 이 계좌망만 뚫으면 저 인간 목숨줄 끊는 겁니다. 제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강준이 지도 위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회사 구조 내가 예전에 직접 짠 거야. 여기 이 가운데 회사. 이 돈줄만 막으면 위에 얹힌 것들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강준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확실해요, 아버지. 세라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 손으로 세운 성이야. 어디가 약한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 강준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세라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가요. 세라가 최 실장을 돌아봤어요. 해외 큰손인 척 위장해서 저 사람 회사 주식을 확 끌어올리세요.
값이 미친 듯이 뛰게 세라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작전은 착착 맞아떨어졌어요. 도만철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치솟자 지환과 도만철의 눈이 뒤집혔죠. 경영권을 빼앗길까 겁이 난 두 사람은 회사의 돈이란 돈은 죄다 긁어모았습니다. 그 돈을 몽땅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데 쏟아부었어요. 바로 그때를 제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내 돈줄이 완전히 바닥난 그 순간 제이가 해외은행의 보안망을 뚫었죠. 도만철이 숨겨둔 유령 회사의 검은 돈 내역을 국제경찰과 국세청 서버로 통째로 넘겼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도만철의 계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됐습니다. 해외 돈 전부 동결됐어요. 제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도만철은 그런 줄도 몰랐죠. 취임식 단상 높이가 어쩌고 꽃 장식이 어쩌고 하며 자기 잔치 준비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세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만철에게 돈을 받아먹던 언론사 사람들과 정치인들에게 익명으로 검은 돈 장부 사본을 슬쩍 흘렸죠. 낌새를 챈 그들은 하나둘 도만철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저 인간이랑 엮이면 나까지 죽어. 손 떼. 그렇게 도만철의 뒷배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갔어요. 고립된 걸 직감한 지환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지 대신 급한 돈이라도 구하겠다며 사채 시장을 헤집고 다녔죠. 하지만 어딜 가도 문전박대였어요. 세라가 이미 사채 시장 큰손들까지 손을 써둔 뒤였으니까요. 도지환, 너 옛날에 술집에서 사람 팬 거 합의금 아직 안 냈지. 그거부터 내놔. 한 사채업자가 지환의 멱살을 잡고 뒷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때 수표를 뿌리며 거들먹거리던 지환이 이제 뒷골목에 처박혀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지환의 신음이 어두운 골목에 낮게 깔렸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도만철이 매수했던 경찰 고위 수사관이었죠. 세라가 서류 몇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도만철한테 돈 받은 거, 어디로 도망칠 계획 세운 거, 여기 다 있어요. 세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사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살고 싶으면 선택하세요. 저쪽에 남을지 진실을 밝힐지. 세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죠. 한참을 벌벌 떨던 수사관이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겠습니다. 도만철 회장이 루미너스 수사 조작하라고 시킨 지시서 제가 다 넘기겠습니다. 수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도만철의 방패가 또 하나 무너졌습니다. 강준도 자기 몫을 다하고 있었어요. 도만철 회사의 노조위원장을 찾아가 20년간 감춰진 회사 돈 빼돌린 진실이 담긴 서류를 건넸죠. 위원장, 취임식 날 사람들 좀 모아주게.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어. 강준이 위원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위원장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전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공장 옥상에 혼자 올라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기나긴 싸움의 끝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강준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 자고 뭐해? 몸도 성치 않으면서. 강준이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세라가 잔을 받아들며 옅게 웃었어요. 아버지야말로 이 밤에 안 주무시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세라였어요. 아버지, 그때 나 버리고 갔을 때 나 진짜 미웠어요. 세라가 조용히 털어놨습니다. 강준의 얼굴이 굳었죠. 근데 이제 알아요.
그게 나 지키려고 그런 거라는 거. 세라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내가 이만큼 버틴 거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준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이 못난 애비 만나서 네가 그 고생을. 강준의 목소리가 잠겼죠. 굵은 눈물이 강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들이 그제야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풀려나왔어요. 잠시 뒤 제이와 최 실장도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사람은 밤하늘을 향해 커피잔을 부딪혔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 충분했죠. 날이 밝자마자 세라의 변호사들이 법원으로 몰려갔습니다. 도만철 회사 주식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서류를 무더기로 접수했어요. 세라가 짜놓은 그물이 도만철의 목을 완벽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만철은 그런 줄도 모른 채 화려한 취임식장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죠. 공장 안 커다란 모니터에 취임식장이 수천 송이 꽃으로 꾸며지는 생중계 화면이 켜졌어요. 세라가 그 화면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세라의 낮은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취임식 당일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치인이며 기업인이며 이름깨나 날린다는 사람들이 죄다 모였어요. 수십 개 언론사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자리를 잡았죠. 눈부신 조명 아래 도만철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어요. 도만철이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기업이란 무릇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도만철이 준비한 취임사를 읽어 내려가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뒤편의 커다란 문이 쿵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죠. 완벽한 정장 차림의 세라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강준과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그 뒤를 따랐어요. 단상 위 도만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지환도 귀신을 본 듯 벌떡 일어났죠. 저게 어떻게 죽었을 텐데. 지환이 더듬거렸습니다. 사고로 죽은 줄만 알았던 세라가 20년 전 몰락한 강준과 함께 두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못들 해. 저것들 당장 끌어내지 못해. 도만철이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찔 움직이려던 찰나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툭 꺼졌어요. 깜깜해진 홀 한복판에서 초대형 스크린 하나만이 붉게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죠. 스크린 위로 화면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도만철이 해외에 숨겨둔 검은 돈 계좌네요. 정치인들에게 돈 뭉치를 건네는 선명한 장면들이 연달아 폭로됐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저게 도 회장 계좌 아니야. 저 사람 저기 왜 나와? 국회의원 아니야, 저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죠. 브레이크 끊고 큰 트럭으로 밀어버려. 사고로 위장하면 돼. 틀림없는 도만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세라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그 음성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쩌렁쩌렁 울렸어요.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단상을 향해 미친 듯이 터졌죠. 도만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도만철이 허공에 대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환은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입구는 막혀 있었죠.
파업 노조원들과 도만철에게 배신당한 주주들이 밀고 들어와 지환을 에워쌌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 어디로 도망가? 누군가 지환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지환이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연회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살인을 사주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도만철의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죠.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도만철이야. 도만철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도만철의 다리가 강준의 발 앞에서 툭 꺾였습니다. 강준아. 아니, 강준 씨. 나 좀 살려줘. 우리 예정을 봐서라도. 도만철이 강준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어요. 강준은 한참을 말없이 도만철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 사람 앞에서 당했던 그 눈빛보다 훨씬 더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요. 예정. 나한테 누명 씌우고 재산 빼앗을 때 그런 게 있긴 했나? 강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야. 이제 거둘 때가 됐어. 강준이 등을 돌렸어요. 도만철은 수사관들 손에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지환도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호송차에 짐짝처럼 실렸죠.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세라와 강준은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며칠간 팽팽하던 긴장이 풀린 두 사람은 허름한 뒷골목의 낡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강준이 야간 일을 하던 시절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러 자주 들르던 곳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두 그릇과 소주 한 병이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놓였어요. 강준이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딸의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자, 한잔해라.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강준이 잔을 내밀었어요. 세라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아버지도 한 잔 받으세요. 세라가 강준의 잔을 채웠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세라가 국밥을 크게 한 술 떠먹었어요.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뭔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세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나 이거 몇 년 만에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어요. 세라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을 처음으로 내려놓은 웃음이었죠. 강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 웃어라. 실컷 웃어. 그거 보려고 내가 여태 버텼다. 강준이 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좁은 국밥집 안에 두 사람만의 따뜻한 온기가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도만철 그룹 이야기였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전 재산이 압류됐다는 소식이 연일 크게 다뤄졌죠. 사람들은 갑질 부자의 몰락에 통쾌해했어요. 반대로 루미너스 홀딩스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업계 1위 자리를 더욱 단단히 굳혔죠. 세라가 회사 로비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직원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세라는 역게 미소 지으며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대표실에 들어선 세라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이 넣어뒀던 강준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옆에 어젯밤 국밥집에서 환하게 웃으며 함께 찍은 새 사진을 나란히 놓았죠. 두 장의 사진을 근사한 액자에 끼워 책상 위에 세워두었어요. 창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나긴 고통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환한 아침이 세라의 방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싸움이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라는 아버지를 위해 공기 좋은 교회에 집 한 채를 마련했어요. 퇴근길 차 안에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이런 여유로운 저녁이 세라에게는 너무나 낯설고도 달콤했습니다. 집 앞마당에 차를 세운 세라가 차 문을 열었어요. 여느 때 같으면 강준이 현관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딸 왔니 하며 환하게 웃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왔어요. 어디 계세요? 세라가 정원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정원 화단 쪽에서 뭔가 어른거렸어요. 어둑한 구석, 화단 옆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세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강준이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입가에는 붉은 것이 번져 있었죠. 아버지. 눈 떠봐요. 아버지. 세라가 강준을 흔들었습니다. 강준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어요. 세라가 떨리는 손으로 강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몸이 손끝에 그대로 느껴졌죠. 안 돼요. 아버지, 제발 눈 좀 떠봐요. 세라가 울부짖으며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고요한 교회의 밤 공기를 찢으며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세라는 구급차 안에서 강준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나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이제 겨우 같이 살게 됐잖아요. 세라가 오열했어요. 강준의 손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강준은 곧장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세라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무거운 얼굴의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어때요? 괜찮은 거죠? 세라가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아버님 심장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20년을 밤낮 없이 험한 일 하시면서 몸이 많이 축나셨고 최근에 겹친 스트레스가 심장에 무리를 준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세라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회복이 어렵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라가 의사의 팔을 붙들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병원 기술로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숨 쉬실 확률이 100에 하나도 안 됩니다. 의사가 무거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이 세라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박혔어요. 도만철의 협박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세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죠. 세라가 복도가 떠나가라 통곡했어요. 병원으로 달려온 최 실장이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실장님, 세라가 최 실장의 손을 붙들었어요. 회사 일 다 멈추세요. 내 재산 전부, 회사 지분 전부 팔아도 좋아요. 우리 아버지 살릴 의사, 세상 어디에 있든 다 찾아와요. 세라가 절규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사람 다 데려와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최 실장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병원과 의사들에게 강준의 상태를 알리고 어마어마한 사례금을 내걸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수술하다 100에 100은 목숨을 잃는다는 절망적인 거절뿐이었습니다. 강준의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 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느려졌어요. 기계에 온전히 의지한 강준의 숨소리도
점차 약해졌습니다. 세라는 온몸에 줄을 매단 채 누운 강준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내가 미안해요. 그 나쁜 놈들 잡는다고 정작 아버지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줄도 몰랐어. 세라가 흐느꼈습니다. 복수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병든 심장을 못 봤다는 자책이 세라의 숨통을 조여왔죠. 병실 밖에서 대기하던 제이와 최 실장도 고개를 떨궜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강준의 죽음은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세라는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 지분 전부를 내걸었어요. 전 세계 심장 전문의들이 모인 곳에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피 끓는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됐어요. 강준의 심장이 위험하다는 붉은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직 의료진이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죠.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최 실장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최 실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뭔가를 듣던 최 실장의 얼굴에 옅은 경련이 일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서히 번졌어요. 전화를 끄는 최 실장이 세라에게 달려왔습니다. 주저앉은 세라의 어깨를 힘껏 부축해 일으켰어요.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에서 기적의 손이라고 불리는 의사가 아버님 수술을 하겠답니다. 최 실장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 방금 한국행 비행기에 탔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최 실장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세라가 멍하니 최 실장을 올려다봤어요. 강준이 사경을 헤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 한 대가 급히 내려앉았어요. 특수장비가 담긴 커다란 상자를 든 젊은 남자가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왔죠. 세계 최고의 심장 의사로 꼽히는 사람, 알렉스 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기적의 손이라 불렀어요. 알렉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 알렉스는 보육원에서 심장병을 앓던 어린 소년이었어요. 수술비가 없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아이였죠. 그때 이름도 밝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수술비 전부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알렉스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고마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렉스는 오랫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야 그 사람이 은강준이라는 걸 알게 됐죠. 강준이 전 재산을 빼앗기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털어 남모르는 소년을 살렸던 겁니다. 알렉스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응급 헬기에 올랐어요. 강준이 누워있는 병원 옥상으로 곧장 날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알렉스가 복도를 성큼성큼 걸었어요. 그 앞으로 세라가 달려왔습니다. 세라는 알렉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후원 증서를 남몰래 들여다보며 흐뭇해하던 바로 그 심장병 소년이었던 거죠. 선생님,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세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쏟았습니다. 알렉스가 얼른 세라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렉스가 세라의 두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은 또렷하게 전해졌어요. 제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심장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알렉스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 문 위로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15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됐어요. 수술실 안에서는
땀에 흠뻑 젖은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멈춰가는 강준의 심장을 되살리기 위해 알렉스와 의료진이 온 힘을 쏟았죠. 수술 도중 강준의 심장이 여러 번 멈췄어요. 그때마다 알렉스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수술실 밖 차가운 의자에서 세라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제발, 하늘님, 우리 아버지 데려가지 마세요. 아직 아버지랑 못다한 게 너무 많아요. 세라가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최 실장과 제이가 번갈아 따뜻한 커피를 사다 나르며 말없이 세라 곁을 지켰어요. 칠흑같이 어둡던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희부옇게 동이 터왔습니다.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불이 꺼졌어요.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알렉스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죠. 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 세라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알렉스가 마스크를 천천히 내렸어요. 지친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나셨어요.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세라의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며칠간 팽팽하게 당겨졌던 줄이 툭 끊어진 것처럼요. 세라가 그 자리에 엎드려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최 실장과 제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어요. 며칠 뒤 강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몸에 매달았던 기계들도 하나둘 뗐어요.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숨소리가 병실을 조용히 채웠죠. 세라는 강준의 침대 곁에 엎드려 선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손길에 쏘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라가 숨을 삼켰어요. 강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초점은 흐렸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다정했어요. 세라야. 강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희미하게 불렀습니다. 세라가 강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돌아왔어요. 진짜 돌아왔어. 세라가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강준이 옅게 미소 지으며 딸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어요.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알렉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며칠 뒤 세라가 서류한 뭉치를 들고 알렉스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면 회사 지분을 넘기겠다던 그 약속의 서류였어요. 선생님, 약속대로 이거 받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신 은혜, 이거로도 다 못 갚아요. 세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알렉스가 서류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저는 이미 20년 전에 다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수술비를요. 알렉스가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두 손으로 쭉 찢어버렸습니다. 세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이 강준과 세라를 포근하게 감쌌어요.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두 사람의 삶에 진짜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죠. 강준이 기적처럼 깨어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교회의 저택 앞마당은 봄빛으로 가득했어요. 편안한 니트 차림의 강준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죠. 수술 자국은 남았지만 얼굴에는 혈색이 완연히 돌아왔습니다. 20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그늘도 이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밀짚 모자를 쓴 세라가 정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토마토 벌써 이렇게 익었네요. 세라가 잘 익은 토마토 하나를 따서
덥석 베어 물었어요. 에구, 그거 씻지도 않고.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급한 건 여전하네. 강준이 껄껄 웃었습니다. 세라도 장난스럽게 웃음을 지었어요.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과 최 실장에게 맡긴 지 오래였습니다. 세라는 이제 피도 눈물도 없던 그 냉혹한 대표가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 곁을 지키는 평범하고 다정한 딸로 지내고 있었죠. 마침 주말이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이와 최 실장, 그리고 의료봉사차 한국에 온 알렉스까지 양손 가득 고기를 사들고 왔어요. 시끌벅적한 바비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자, 오늘은 내가 굽는다. 다들 앉아 있어. 강준이 앞치마를 두르며 집게를 들었어요. 어르신, 그러다 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렉스가 웃으며 말렸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로 안 죽어. 자니가 심장을 어찌나 튼튼하게 고쳐놨는지. 강준의 농담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때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판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아픔을 함께 이겨낸 이들은 이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했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강준은 마당 흔들의자에 앉았습니다. 띠노는 강아지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얼굴에 세상 가장 편안한 미소가 걸렸죠. 바로 그 시각 이곳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어딘가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지방의 어느 교도소였습니다. 빛바랜 죄수복을 입은 지환이 식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고참 재소자들이 남긴 식판을 치우고 쉰내나는 잔반을 주워 먹으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야, 신참. 여기 이것도 치워. 험상궂은 재소자가 지환의 뒤통수를 툭 쳤습니다. 지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조아렸어요. 한때 수표를 뿌리며 사람을 발밑에 두던 지환이었습니다. 이제는 빵 한 조각을 얻으려 남의 눈치를 보는 신세로 떨어졌죠. 같은 교도소 독방에는 도만철이 갇혀 있었어요. 깊은 병이 온몸을 갉아먹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숨을 한 번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어요. 의사가 남은 날이 얼마 없다고 했지만 도만철을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만철은 밤마다 벽을 긁으며 헛것을 봤어요. 오지 마. 저리 가. 나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도만철이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자신이 짓밟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의 얼굴이 밤마다 도만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죠.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도만철은 성한 정신을 조금씩 잃어갔어요. 한때 세상을 소나기에 쥐었다고 믿었던 사람의 마지막 치고는 참으로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배식 시간에 교도관이 켜둔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 강준의 모습이 잡혔어요. 건강하게 걸어다니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그 옆으로 여전히 업계 1위를 지키는 세라의 늠름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환의 손에서 식판이 툭 떨어졌어요. 자신이 한낱 대리기사라며 짓밟았던 그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구더기보다 못한 꼴로 이 바닥을 기고 있었죠. 그 극명한 차이 앞에서 지환의 눈에 핏발이 섰어요. 으악! 지환이 식판을 엎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조용히 안 해. 주변 재소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지환을 짓밟았어요. 지환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후회의 늪으로 지환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죠. 같은 시각 강준의 저택 정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바비큐 잔치가 끝나고 세라는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이 가득했어요.
곁에 선 최 실장에게 세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세라가 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복수라는 게 뭘까? 나쁜 놈들 무너뜨리는 게 다일까? 세라가 옅게 웃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놈들 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진짜 이기는 거더라고요. 세라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최 실장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돈이랑 권력이 다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저 꼴이 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웃고 계시니까요. 최 실장이 수첩을 꺼내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조용히 적어 내려갔어요. 그때 강준이 두툼한 담요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세라의 어깨에 담요를 살포시 덮어주었어요. 밤바람 차다. 감기 걸려. 이제 그만 들어가자. 강준이 딸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네, 아버지. 세라가 강준의 허리를 마주 감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단단히 기댄 채 집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안으로 부녀의 다정한 뒷모습이 사라졌어요.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강한 것.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기나긴 겨울을 이겨낸 이야기였습니다. 강준과 세라 두 부녀의 기나긴 겨울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 사람은 딸을 지키려 20해를 밑바닥에서 숨죽여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를 지키려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서로를 위한 그 마음이 어긋난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다시 만났죠. 돈과 권력을 앞세워 사람을 짓밟던 이들은 결국 가장 낮고 초라한 곳으로 떨어졌고, 서로를 아끼던 사람들은 소박한 정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복수란 나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에 물들지 않고 끝내 행복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눈물 삼키는 밤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겨울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